지금 32분이어서 저는 이제 35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총무님께서 지금 시작 멘트를 알려주셔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쩌다 특강 교실에 오신 것을 너무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는 특강 교실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정말 어쩌다가 회장이 된 이정화입니다. 지금 저는 광주에 작은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이렇게 서툴게 시작했지만 특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지금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설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다양한 연수가 많은데 한 달에 한 번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나누려고 하는 그 의도로 어쩌다 특강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우리는 더해가는 그런 지식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야는 건강, 인성, 학습, 뭐 진로, 두뇌 개발, 뭐 심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나 코칭, 상담, 심리 치료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주변에 석 박사님 강사 추천도 해주시고 또 지금 여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도 강사로 자천해 주시면은 이 특강 교실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알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개인 톡으로나 뭐 총무 신지연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는 없고요. 전부 재능 기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곧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제 혹시 이따가 이렇게 조금 연수가 길어지면은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특강 교실도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강 교실은 어쩌다 특강 교실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데 다음은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특강했던 내용은 유튜브로 공유가 될 것이고요. 그 유튜브에 공유된 내용에 대한 안내는 오픈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응용근 신경학으로 심리치료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김동건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사님 소개를 교수님 제가 할까요? 아니면 교수님이 직접 셀프로 하시겠습니까? 김동건 교수님? 예, 제가 먼저 해주시면 제가 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네. 그 이전 동아제약의 학술부에 재직을 하셔가지고 학술부에서 많은 그 논술을 올려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국제융합치유학회 부회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다음 김동건 자연의학센터 대표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통합 헬스케어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1회 강의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어쩌다가 제가 첫 타자가 돼서, 에, 네, 교수님이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학우들하고, 서로 모르는 분야도 공유를 하고, 좀 더 이제 그런 정보 공유가 많이 돼서 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취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거절 않고 바로 수용을 해서, 1회차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응용근 신경학으로 심리치료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이제, 제 이번에 통과한 학위 논문이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응용을 신경학하고 뇌교육 기반 명상을 융합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응용근 신경학이 그냥 대체의학의 한 요법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걸로 어떻게 심리치료가 가능하지라고 의아하시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교수님이 논문이 식기 전에 빨리 아는 거 좀 기억날 때 빨리 해라 라고 이렇게 저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잡았고, 응용근 신경학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뭐 AK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용되기는 하는데 상당히 좀 난해한 학문이라서 차라리 뭐 지금 학회에서도 의사하고 한의사를 중심으로 주로 이제 회원이 꾸려진, 저는 한의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꾸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학문적 발전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제가 가르쳤던 스승이 이제 미국에 직접 배우신 분이고, 저는 이제 그 제자로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복잡한데 어떻게 대한 이해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적으면서도 이게 이해를 하실까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뭐 아주 복잡한 이론보다는 그냥 응용신경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치료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하면은 제가 공유를 할까요? 네, 일단 그 응용군 식량학이라는 대체의학을 좀 먼저 이해하시기 전에, 그 대체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류의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뭐 쉽게 해서 서양의학을 말하는 거죠. 서양의학하고 이제 대체의학.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의학도 주류의학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에서는 한의학도 대체의학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가 아닌 뭐 보조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의학들을 다 대체의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이해를 하자면 서양의 이제 철학사부터 조금 아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철학으로는 환원주의,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사물을 조금 분석해서 하나하나 물질로 보고자 하는 게 환원주의인데, 그런 이제 철학을 갖고 있고, 대체학은 이거를 유기적으로 하나로 보는 전체주의를, 좀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이게 의학적으로 치면 몸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 서양의학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아니다, 대체학에서는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증거를 할 때는 이제 주로 서양의학에서는 실험이죠, 무조건. 체력은 대조군해서 위중맹검 실험을 해서 이게 통계가 얼마 나오고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 이거를 대조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대체학에서는 사람마다 다 특성도 틀리고 뭐 체질도 틀리고 뭘 먹었는지 어떤 환경이 자랐는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암은 걸렸어도 다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기인적인 원인들은 다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특성이 있고, 서양의학에서는 뭐 서양의 가장 이제 좋은 점이 단기간에 뭔가를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주로 약이나 수술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대체학에서는 좀 거시적인, 좀 길게 보고 이 치료를 좀 들어가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서양학의 이제 치료 대상은 주로 이제 신체라든가 뭐 세포, 조직 이런 식으로 자꾸 정신도, 그 정신을 이렇게 좀 멍하게 하는 그런 뭐 모나민 효소가 어떻게 됐는지, 세로토닌이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식으로 약물하고 연관돼서 발전을 해왔고요. 대체학에서는 이제 물리, 마음, 에너지 이런 쪽을 다 따로 구분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두 의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맹점이 관찰자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인데, 관찰자 효과는 한마디로 이 물질이라는 특성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서, 뭐 우리가 전혀 보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했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관찰하는 순간 그게 입자가 되어버리는, 나는 그 이상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이상한 그런 이제 물리 이론인데, 저희는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뉴턴 물리학에 아주 익숙해 있고 뭔가 거시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과학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요새 이제 물리학의 주류는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저희가 쓰는 핸드폰이 전자 제품이라고 하죠. 전자의 움직임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양자역학이 아주 깊이 활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의학에서는 아직까지는 양자역학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고 고전 물리학적인 부분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는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에 의한 통계. 대체학에서는 이제 뭐 치료사라든가 아니면 이행하는 사람의 직관이 우선적으로 근거가 되죠. 그래서 뭐 질병 치유의 패러다임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들이 너무 이제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저희 나라만 해도 한국 전쟁 이전에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이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노동이라든가 자연적인 걸 활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그게 뭐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MSG가 나온 게 60년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당뇨, 아토피,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게 급증을 하면서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삶에서는 없던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양학의 가장 좋은 점이 이제 보건이 많이 좋아졌고 세균 감염이나 치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뭐 백신이나 항생제를 통해서 거의 치료가 되는 단계에 와 있고 또 수술 기술이 너무 발달하면서 사실 그런 점은 양의 발달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대에서 많이 이제 앓는 병들은 사실은 그런 보건 위생이라든가 세균 감염이라는 것보다는 습관과 잘못된 습관하고 스트레스 같은 질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세균이 다시 이제 거두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학의 발전이 이뤄낸 성과죠. 원래 백신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고 원래 이제 백신을 개발하려면 한 10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뭐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모든 걸 하고 안정성을 갖춘 다음에 백신이 시중에 팔리려면 10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뭐 급하다 보니까 1년 만에 그걸 성과를 해냈죠. 예전 기술 같았으면 3년도 어렵고 5년도 어렵다고 했을 텐데 1년 만에 지금 뭐 특히 뭐 진보된 기술을 가진 mRNA 백신,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같은 백신들이 출시가 되는 거 보고 저도 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엘리엇 대처라는 이 의과학자가 이제 그 질병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조금 없앨게요. 자꾸 네. 일단은 뭐 이제 몸 그리고 마음 이거를 이제 이분적으로 보고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근본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뭐 외적인 거에서 또 외부의 영향으로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뇌등입들 서양학을 많이 쓰고요. 외부의 문제긴 한데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학이나 대체학 같은 그런 치료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좀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서구권하고 유럽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이게 자리를 많이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저희 학교 같이 이제 뇌교육이라든가 그런 근본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이제 치료의 모델로 삼는 이제 좋은 재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은 이제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AK는 이제 구조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다루는 요법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뭐 저희가 이제 요새 흔히 대체하기로 하는 것들이 쑥 분류가 되어 있는데 몸을 매개로 다룰 것이냐,
마음을 매개로 다룰 것이냐, 에너지를 매개로 다룰 것이냐. 이 세 가지 이제 분류된 영역들이 사실은 목표는 같아요. 완전한 이제 질병으로부터 해방 또는 균형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아주 다르게 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다 목표는 동일합니다. 질병과 이제 관련해서 몸과 마음 아까 좀 소두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서양의학과 이제 동양의학, 인공신경학이 어떻게 좀 세계를 다르게 보는지 아까 철학적 배경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원론에 의하기 때문에 몸은 하나의 병에는 하나의 치료라는 게 이제 서양의학의 아주 관점이죠. 그리고 마음 자체를 불인정합니다. 그냥 단지 뇌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인해서 그런 기분이 변하고 그런 것들을 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어느 부분 뭐 인정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그리고 에너지 부분 이제 저희가 흔히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일부 존재한다라고 이제 조금씩은 서양의학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동양의학은 뭐 전체주의에서 예전부터 정기신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서 아주 구분을 해서 다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봤죠. 이 대체학의 이제 하나인 응용구 신경학에서는 응용구 신경학은 이론적인 이제 설명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을 풀어가는 그 배경에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사실은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의 양자 물리학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경과 이론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만 조금 이게 이래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구나, 이렇게 치료가 되는구나 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양자라는 게 어떤 물질은 다 파동과 입자의 동시에 상부성 두 가지를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랬다가 어떨 땐 입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파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응용력 시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인 파동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응용신경이 파동 치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몸에 이렇게 막 가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 흐름을 좋게 하는 쪽으로 목표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럼 에너지 흐름을 좋게 하면 이게 균형이 다시 맞춰지면 질병은 자연스럽게 낫는다라는 게 응용신경학의 근본 개념입니다. 초도가 좀 길었죠. 응용군 신경학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 조지 굿하트라는 이 박사가 발견을 한 거죠. 뭐 이렇게 창시를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프랙터지만 카이로프랙터도 사실은 서양에서 이제 뿌리 내리면서 굉장히 어떤 과학하고 같이 발전을 한 학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기 환자가 왔는데 노동을 하는 환자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모든 걸 다 치료를 했는데 6개월간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치료가 안 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조를 봤더니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었더니 이 날개가 뒷날개가 쏙 빠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윙윙 스캐플라라고 그래서 익상형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견갑골이 날개처럼 뻗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데 근육 평가를 하거나 다른 평가를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날개 모양을 하게 하는 정근근이라는 세라토스 안티어리어라는 이제 근육을 한번 촉진해 보기 시작했더니 그 근육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결절이 덩어리들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몇 번 문질렀더니 증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6개월간 치료 안 됐던 게 그거 하나로 치료가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근육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문질러서 치료하는 기시정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 근육이라는 게 꼭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뭐 물리적인 것들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응용을 신경하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근육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먹는 거, 그리고 날씨 추운 거,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응용신경이 발전을 했고 지금도 여태까지도 굉장히 서구권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정의를 간단하게 하면 근반응 검사를 이용해서 인체의 기능 이상과 그 관계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당시에 그 의학뿐만 아니라 뭐 기능 영양학부터 해서 뭐 두개총 원료법 뭐 하여튼 그 시대에서 가장 이제 주류 의학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다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동양의 경락까지 적용을 해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치료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기존 의학에서는 전혀 손댈 수 없던 부분을 굉장히 이걸로 많이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AK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이 우리 몸의 근육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그게 원인이 아니다. 이 근육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결과로 단지 보여주는 것 뿐이고 원인은 다른 세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새 최근 의학도 사실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병원 가면 어디가 안 좋아요. 뭐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 스트레스 때문이죠. 스트레스란 말이 참 많이 쓰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될 때는 균형을 잡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은 이 근육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제대로 된 이제 신경 전달을 뇌에다 못하게 되고 뇌는 잘못된 신경 전달이 오니까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인체를 유지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모든 기관들 뼈, 장기, 마음, 뭐 화학적 뭐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걸 다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밝혔죠. AK에서는 이제 건강에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분인하고 이게 아주 균형이 잡혔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구조입니다. 구조는 스트럭처 뭐 말 그대로 피지컬한 부분, 피부, 근육, 뼈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화학은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 신경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는 모든 음식이라든가 영양, 알러지 물질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그걸 이제 케미칼적인 요소라고 분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정신, 뭐 인지라든가 감정, 정서 이런 것들 모두 포괄한 정신이란 부분 세 가지가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다 연결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정보. 여기서는 정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뭐 이제 동양적으로는 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가 쉽게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인가? 뭐 저희한테는 교수님이 되겠죠. 논문 쓰시는데 굉장히 계속 다그치시는 교수님 되겠는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소화가 뭐 많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죠. 소화가 많이 안 됩니다. 위가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가 위예요. 그래서 위가 안 좋게 되면은 뭐 이제 위산이 더 많이 나온다든가 위 뭐 운동성이 떨어져서 전혀 소화를 못 시킨다든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위하고 또 연결된 근육들이 다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과 안면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 안 되고, 소화 안 되면 이렇게 인상이 찡그러지고,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한편으로 보면, 위의 기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힘이 위라는 장기 때문에 이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멘탈에 취약하지. 또 몸도 자꾸 굽어요. 우리가 어디 불편하면 자꾸 몸이 굽지. 이렇게 자꾸 파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면 근육은 자꾸 찡그러지고 이런 거. 또 뭐 정신적 구조적으로 어디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목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육 위축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 이게 미근육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미운동성도 떨어집니다. 미운동성 떨어지고 누가 이제 말만 해도 짜증이 나고 막 그렇게 이제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깨지죠. 그렇게 이게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어, 소위 말하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이 체인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 요소가 바로 에너지, 정보다라고 AK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AK를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 AK 특성이 이제 추간공 요소. 추간공이란 말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추간공이 이제 안 좋아진 요소가 이제 원인이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림프,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계가 기능을 못해서 거기가 뭐 이렇게 고여 있다든가 아니면 움직임이 없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대사, 피 흐름이 좋지 않아서 수강공이 또 막힐 수도 있고 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뇌출혈이 흐름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호흡할 때 이 두 개 뭐 아직 서양의학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최근에는 인정하시는 의사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두개골이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 운동을 하고 이 천골, 이 골반 안에 가운데 있는 천골도 같이 운동을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병이 생기면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뇌측수액 같은 경우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뇌를 정화하는 그러니까 뭐라죠? 정화조 같은 역할을 하죠. 그것들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뇌측수이거든요. 거기가 막히면은 몸의 기능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동양학적으로 이제 에너지 운반하는 질 노선이라고 하는 경락 이런 것들을 5개를 이제 융합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그것만 해주면은 아주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떤 기능적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흔히 가면은 거기를 이제 CT, 뭐 엑스레이부터 CT, MRI를 다 찍게 되죠. 근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아니면 조직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병 상태에서 AK 같은 치료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쉽게 빨리 찾아서 뭐 10분 전까지는 나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하는데 10분 후에는 내가 그동안 뭐 했죠? 이런 저도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만 잘 찾아서 치료해주면 그래서 여기 뭐 뒤에서 얘기하는 뭐 이제 N은 신경을 너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NL은 이제 뉴로 림퍼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경 림프 반사 그리고 NV라고 해서 신경 혈관 반사 그리고 CSF는 뇌척 수액을 나타내고 AMC는 경락을 나타냅니다. 이 5개를 5개 중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게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AK 치료법이죠. 신경림프 반사는 뭐 참고만 보십시오. 이렇게 몸 앞뒤로 여러 가지 이제 림프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 위에 림프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갈비뼈 뭐 6번하고 7번 사이에 이렇게 손만 대도 뭐 하고 이렇게 뭐 자지르듯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위 림프는 여러 배 안에 여러 뭐 조직에 다 골고루 분포를 해 있지만
거기가 이상이 있다고 이제 나타내는 반사점은 딱 한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자극하게 돼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고, 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위에 신경 림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해봐서 이제 근육 테스트로 찾아보고. 또 이제 척추에도 척추는 뭐 이제 장기하고 이건 이제 신경들이 다 나오죠. 이것도 장기별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뭐 무슨 근육은 뭐 중세 뭐 대흉근 쇄골지 같은 경우는 흉추 5번을 자극해봐라. 거기서 이제 통증이 있거나 이상이 있으면 거기를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뒤에서도 찾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AK를 하시게 되면 다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혈류의 흐름, 대사의 흐름이 좋지 않는 그 장기에 피가 공급되지 않거나 근육에 피가 공급되지 않을 때 뭐 찍어봐야 되잖아요. 뭐 CT라도 찍어봐야 되는데 AK에서는 그거를 상태를 나타내주는 반사점이 이 머리 부위에 많다는 걸 또 차단했어요. 이걸 이제 베넷 반사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머리 위치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손을 가만히 얹어서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손을 대면 맥동이 전혀 느끼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2분 정도 딱 되고 있으면은 맥동이 이렇게 심장 박동이 덕덕덕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AK 치료는 간단해요. 간단하고 저 사람 뭐 하나 싶은데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락 경혈은 뭐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있다. 12경락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조지 쿠타트가 박사가 처음으로 찾아냈던 근육의 시작과 끝점을 해부학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전삼각근을 나타내는데 이 쇄골 하부에 붙어 있는 이 지점과 상완골의 이 지점을 정확하게 만져서 두 개의 자극만 해주면은 근육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육이 정상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이 근육과 연관된 장기, 여기 이 전삼각근은 쓸개하고 담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담이 뭐 안 좋거나 할 때 이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이 이제 정상이 된 걸 확인하면 담도 같이 좋아지는 뭐 그런 좀 현상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아래 그림은 처음에 조지 쿠다트 박사가 치료를 하게 이제 AK를 발견해냈던 이제 정거근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정말 뭐 해부학부터 해서 생리학, 영양학, 경락 경혈, 또 뭐 카이로프락틱, 뭐 영양학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시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국내에서는 한의사분들이 경락 경혈에는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응용구 신경학회에서 회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도 한번 근육 테스트라는 데를 가봤는데 근육 테스트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한의학에 필요한 만큼만 응용을 해서 쓰시는데 사실 이 근육을 파악하고 이 AK를 적용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응용신경학회에서는 이 이수 시간을 300시간을 정해놨어요. 300시간을 정해놓고 의사나 뭐 보건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건강 전문가들 뭐 대체의학을 전공한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300시간 이수했을 때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K를 이제 흔히 응용구 신경학을 모든 걸 다 AK라고 하는데 AK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지 쿠타트 박사가 이제 발견해낸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검증을 통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생적인 치료법들이 생겼어요. AK는 한마디로 치면 우리가 법으로 치면은 총론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 어떤 부위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제 접근법으로 또 치료를 하느냐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논문에 이제 사용했던 치료법들을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AK가 너무 전문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육을 좀 해서 본인이 직접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터치포 헬스라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의 하는 AK는 터치포 헬스라고 보시면은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인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게 좀 집약해 놓은 이제 치료법이 이제 TFAC 우리가 살림손길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도서를 쳐보시면 살림손길이라는 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응용된 손상해산법 우리가 이제 손상을 어디에 받았을 때 뭐 트라우마라든가 외상을 입었을 때 그 외상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나는 어저께 뭐 교수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충격을 먹었는데 갑자기 무릎이 계속 아프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정서적인 트라우마하고 네, 이제 근거를 있게 어디 문제가 있는지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기법이 이제 손상해상 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트라우마 치료에도 이제 쓰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 일리미네이션 테라피 테크닉이라고 해서 알러지 제거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물질들이 나한테 알러지를 주는가. 알러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땅콩이라든가 뭐 그런 알러지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발현성 알러지라고 해서 먹자마자 즉시 이제 몸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복숭아, 뭐 새우, 땅콩 이런 것들이 주로 많죠. 근데 축적형 알러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뇌를 속이는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몸에서는 독소처럼 인식하는데 뇌한테는 자꾸 좋은 것처럼 속여서 아, 너 이거 좋아하지? 그러면 나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하고 알고 보니 근육 검사를 해보면은 그게 이제 알러지였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먹으면은 이유가 없이 뭐 또 급체했어. 뭐 또 뭐 설사가 나와. 뭐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아하는 걸 먹었는데 막 그런 증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뇌를 속이는 축적성 알러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AKA 근육 검사를 통해서 다 이제 한번 검사를 해볼 수가 있죠. 좀 이따가 이제 실습을 할 우리 이제 오링 테스트에서 이 알러지의 이제 이런 구분법들을 조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는 감정 자유 기법 EFT라고 그랬죠. 요것도 이거는 정서를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IRT는 물리적인 신체 육체를 매개로 해서 트라우마라든가 스트레스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알러지 이제 제거 기법은 화학적인 음식이라든가 접촉하는 것들 화학적인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에 접근하는 거고 EFT나 T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나 정서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에 접근하는 그런 이제 매개가 좀 다른 거죠. 근데 결과는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삼각형 구조의 균형을 잡기 위한 거죠. 그 외에도 뭐 감정을 뭐 이렇게 치유하는 키네제틱스라든가 또 불치병 같은 거를 좀 근육 반응으로 찾아보는 하이터폰 X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교수님도 관심이 많으신 분야죠. 뭐 저랑 책도 같이 내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교육적 운동학이라는 브레인짐이라고 그러죠. 브레인짐 가지고 뇌의 기능을 더 높이는 그런 것도 AK에서 다 파생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AK는 이제 모든 AK를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해라라고 표현하면은 이제 근육 검사예요. 그거를 이제 흔히 근육 검사라고도 하고 근반응 검사라고도 하고 근력 검사라고도 하고 또는 도수 근육 검사라고도 막 이렇게 혼재해서 씁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머슬 리스폰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근육 반응 검사입니다. 근반응 검사라고 하는데 이 근반응 검사의 개념은 근육은 인체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이제 뇌,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척수, 신경과 연결돼서
모든 정보를 다 뇌로 보내죠. 그러니까 뭐 뜨거운 걸 만지는 것도, 뭐 아니면 발이 차갑게 느끼는 것도, 아니면 누가 간질간질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감각 기관들 통해서 척수로 보내고, 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보내고, 뇌에서는 뇌뇌피질에선 그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판단해서 다시 운동으로 다시 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에서 고장이 나면 이 근육에서는 자꾸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고, 뇌는 거기에 해당하는 또 명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또 명령을 계속 내리게 됩니다.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이제 몸이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K에서는 근육의 반응 검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전문가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진짜 뭐 살짝만 이렇게 해도 근육이 이제 근반응이 금방 느낄 수가 있고, 아무리 힘을 줘도 팔이 툭 떨어지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으로 하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 올리려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죠. 오링 테스트도 사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실습 시간에는 흔히 오링 테스트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 AK하고 연관돼서 해서 정확하게 이제 쓰실 수 있게 제가 이제 기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K는 뭐 어떤 물리적인 거나 화학적으로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흐름, 그 세 개의 연결고리의 문제를 찾아서 그 연결고리를 에너지가 흐르게 잘 좋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금세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치료법이고요. 그래서 근력이 뭐 강하면은 strong, 약하면 weak, 또는 이제 열쇠가 채워졌다, 열쇠가 채워지지 않는다, 아니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링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다 yes or no, lock or not,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는 이제 다른 법들이 있어요. 다른 법들이 있어서 다 근원 쪽을 하나하나 또 찾아 들어갑니다. 뭐 하다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래서 양의적인 치료가 뭐 검사위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통계치의 결과에서 알고 있는 그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에게 어떤 질병을 진료한다는 그런 그걸 면역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면역적 시스템이라면 이 AK 테스트는 완전 정반대의 테스트예요. 그 결과를 갖고 역으로 이렇게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bin학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면역적 bin학적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정말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 만약에 내 몸을 CT로 찍는다 그러면 CT라는 기계가 서양에서는 역할을 하면은 그 역할을 AK에서는 몸의 근육이 해주는 거예요. 판독은 이제 근육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술자가 하게 되고, 서양의에서는 그 분석을 이제 화면을 보고 아니면 결과 수치를 보고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죠. 근반응 검사는 이제 검사할 근육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전삼각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모습이 전삼각근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전삼각근이 가장 최대한 단축된 상태입니다. 과단축이 아니고 항상 이 근육이 최대한 수축할 수 있는 만큼만 수축을 해서 거기서 살짝 힘을 주고 있을 때 테스트를 해서 이게 이제 락인지 언락인지 예스인지 노인지 강한지 약한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근육 테스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the rules of 2S라고 하는 이 둘둘둘이라는 이 규칙이 있는데, 요게 이제 AK에서는 사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취득하는데 거의 이제 근육
테스트가 10,000번의 테스트를 이상을 거쳐야 되고 30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이 감각이 좀 생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또 막 이제 치료사들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심상이 좋지 않거나 그럴 때도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에서는 객관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검사기기로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을 때 그 100%라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50%, 60% 이상이 기준이 되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환자한테 동형군 이 근육을 쓰는 근육 테스트를 쓰는 전문가들한테 15명한테 이렇게 똑같은 환자를 실험을 해봤더니 약 70%의 동일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70%는 그 환자한테 똑같은 결과를 얻어낸 거죠. 이게 높다고 해야 될지 낮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인으로 검증된 방법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래도 이상의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비객관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실험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름 이제 대체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신빙성을 갖고 있다라고들 평가를 하죠. 제대로 있을 경우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서서히 약하게 이렇게 2파운드의 힘으로, 그러니까 2파운드 정도면 1kg 정도의 힘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근육 공부를 할 때는 설탕 그 1kg짜리 한 봉지를 사서 계속 손에다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가방에 넣고 또 없으면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꾸 그 힘을 느끼려고 그 힘의 크기를. 그리고 2인치는 한 5.08cm 정도 되는 5cm 정도 이렇게 5cm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 근육이 탁 밀렸다 그러면은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3초, 5초 미는 게 아니고 1초 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서서히 밀어서 2초 안에 딱 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난해함 때문에 하시다가 좀 포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육검사에 사용되는 근육과 장기들인데 거의 모든 이제 장기들과 연관된 근육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어디 근육을 테스트해 보면 금방 드러나고, 내 갑상선이 이상이 있나? 그럼 뭐 삼각근을 검사해 본다든가 아니면 소음근을 검사해 본다든가 하면은 갑상선 이상 금방 잡아낼 수 있죠. 물론 소음근이 약하다고 해서 갑상선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전부가 그렇진 않는데 그 상관성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더 깊게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이제 치료 방법, 검사 방법과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인체의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오관이라든가 글랜드를 어떤 특정한 근육, 정해진 근육에 의해서 다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반응 검사의 종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게 거의 이제 42개 근육이 이상은 넘을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근육들은 42개 정도 이제 쓰는데 큰 근육들을 많이 쓰죠. 큰 근육들을 많이 쓰고 그 근육들을 각각들을 검사해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주 강하다고 평가되는 근육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그러니까 지렛대 삼아서 계속 어떤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치료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그 사진하고 동일하지만 전삼각근, 보통 전삼각근을 많이 씁니다. 왜냐, 이게 판독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검사자가 서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전삼각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대리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뉴턴 물리학 같은 사고에 이제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냐, 왜 이 사람 누워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 뭐 동생이라든가 친지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걸 원격 치료라고 하는데 AK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하냐, 서양 이제 사람들은 좀 뭐 서양화가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치료가 돼요.
저도 가끔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있고, 만약에 급할 때, 자다가 2시에 체해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되느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그분을 알고 있다면 원격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후로 또 밤에 잘 잤다라고 하는 아침에 문자가 오기도 하고, 좀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을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풀어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이게 왜 그런 치료가 가능한지가 또 논리적으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제 저도 양자역학과 물리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는 못했고 저는 이제 AK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육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고 유튜브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예시가 있어서 1분짜리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해당하는 흉쇄불근이 우리 목 결리면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잡히는 근육이 있죠. 요게 이제 위 기능에 해당하는 근육인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더 약해요. 그래서 머리를 지탱할 수가 없죠. 이게 머리를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흐물흐물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근육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취약해요. 아까 스트레스가 위하고 가장 큰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이 근육이 쓰이기도 합니다. 잠깐 2분 정도 보실게요. 소리 공유. 네, 박사님 소리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공유는 어떻게 하죠? 화면에서 화면 네. 공유하실 때 소리 네. 공유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화면 공유 누르시면 전체 공유 화면에 해제하셔가지고 공유를 다시 해제하세요. 네. 공유 해제하셔가 다시 공유를 누르세요. 공유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소리 공유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네네. 예. 자, 또 하나 배웁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자,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바디 케어입니다. 오늘은 흉쇄 유돌근, 목비근이라고 하죠. 근육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팔을 머리 위로 놓고요. 자, 양팔을 머리 위로 놓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십니다. 자, 고개를 들고요. 자, 두 번째, 이거 체형 해보시면 고정을 위해서 떨어지신 분들 많을 손을 거예요. 힘을 주는 방향 반대편 뒷머리에 이렇게 놓습니다. 자, 힘을 주는 반대편 방향에 놓고요. 세 번째, 양쪽 검사는 이마 가운데를 눌러서 후방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한쪽 검사는 자, 살짝 돌리셔서 축두근에 대고 후방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쪽 검사는 이마 가운데를 후방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고요. 한쪽 검사는 살짝 돌리셔서 축두근에 손을 대고 후방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체감 고정을 위해서 꼭 손을 대셔야 안전하게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는데 저런 근육들이 이제 4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기가하고 연관된 저런 근육을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이제 간단한 시연을 좀 보여드리고 어떤 사례가 있으면 와서 바로 이제 치료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논문에서 이제 PTSD에 왜 이 AK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많아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AK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릅니다. 심도 있게 다르고, 그러니까 AK는 그런 이제 우리가 충격이라든가 트라우마를 입으면, 그게 심리적으로만 적용하고 인지적으로 아니면 그런 걸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최근 이제 이론에 의하면 모든 트라우마의 이제 기억들은 이 신체 감각적으로 이 기억이 됩니다. 몸도 같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밤길에 누구한테 쫓겼다. 그랬는데, 오,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을 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떨다가, 갔는데, 뭐, 나중에 또 지나고 갔는데, 뭐, 그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밤에 우순하고 그런 환경만 주어지면, 이제 위험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생각은, 이게, 이거 안전하구나 하는데, 몸은 떨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신체 감각적으로 이제 기억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어, 그런 이제 스트레스, 과한 스트레스와 이제 이 근반응 관계를 찾아서 그거를 해소함으로써 이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인지적인 것까지 같이 좋게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피지컬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AK가 트라우마 치료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AK는 이제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뇌가 손상받는 것을 봐요. 그래서 쭉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가 부신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코르티솔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부신의 기능 하나가 인대의 그 적절한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도 부신에서 합니다. 그게 이제 너무 과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어떻게 조절할지 몰라서 인대가 그냥 다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 버리면 결국에 근육이 다 뼈에 붙어 있는데 그 뼈를 안정하게 잡지 못하니까 몸이 막 틀어집니다. 심할 경우에는 막 이렇게 기형처럼 틀어지기도 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보통 이제 받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어깨가 먼저 이렇게 앞으로 말려 들어가죠. 스트레스 많은 분들 보면은 절대 이렇게 팍 당당하게 하고 끼고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다들 이렇게 좀 뭔가 좀 봐도 그냥 모두 스트레스 받았나 이렇게 이제 느껴질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 몸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방식이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스트레스 정도가 과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장의 프리 데미지라고 했는데 프리 데미지는 사실은 알러지에 용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알러지 물질을 먹었는데 그 비슷한 것만 와도 이제 몸이 벌써 이제 화학적으로 그 독소가 들어오는 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프리 데미지를 해서 기억을 해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데 스트레스도 계속 오다 보면은 이 몸이 뭐 이렇게 뇌하수체부터 해서 뭐 부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뭐 코르티솔 많이 분비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뇌에서는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반응들을 이미 준비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몸이 너무 과도하게 계속 긴장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상태로 오래되면은 결국엔 그 몸이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장기랑 연결돼 있자고 그 장기가 또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악순환에 계속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가급적이면 너무 그렇게 장기화되기 전에 빨리빨리 어떻게든지 풀고 가는 게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좋죠.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그리고 에테 스트레스에서는 고갈기 상태도 위, 흉선, 부신, 요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을, 해당하는 근육들을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셀리에가 이제 일반적 적응 증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생리학적 반응을 경고 반응기, 저항기, 고갈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프로스트라는 AK 학자가 근육 검사도 똑같이 경고 반응기에서는 너무 약하고 이제 저항기라는 거는 그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몸들이 어떤 뭐 화학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호르몬 이런 것들 분비해서 그 스트레스 견디게끔 준비를 하는 단계가 이제 저항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근육은 굉장히 안정합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고갈기능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다 이제 뭐 타버려서 없는 진이 빠져버린 단계가 되면 오히려 근육은 과긴장해서 어떤 반응에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런 게 이제 AK 도수 근육 검사에서 하는 치료법이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손상해상기법이라든가 뭐 감정자유기법, 자유감정기법, 그다음에 알러지 제거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현 반응 검사 시 주의점은 이제 통증 부위를 직접 만지면 안 되고요. 자세가 뭐 비틀어지거나 눈이 뭐 이렇게 한쪽으로 가 있다든가 이런 자세가 하면은 근반응 검사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의점들이 사실 잘하는 것보다 이 검사를 잘하는 것보다 요걸 더 잘 지키는 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탈수, 특히 이제 탈수가 많이 나오고 좀 뒤에도 나올 텐데 우리가 먹는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에 70% 이상이 이제 체액이 좀 차 있어야 우리 몸은 굉장히 전류를 잘 보내고 신호 전달을 잘하게 되는 거죠. 물 안 먹는 분들이 물 많이 안 드시고 체액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몸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전달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품에 의한 변형, 신경계 부조화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치료사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선입견이에요. 내가 이 근육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침에도 말했지만 그 양자역학에서 우리 마음의 구조, 생각의 구조를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거를 관찰하는 순간 그건 입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근육은 다 어떻게 보면 파동과 입자가 같이 있지만은 이걸 움직이는 순간은 입자의 성질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자가 편견을 갖고 떨어져라 하고 이렇게 근육 tensor를 하면 실제로 떨어져요. 사실과 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이 AK 치료사들은 가장 이 선입견을 갖자는 것,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는 것을 어떤 근육 검사를 잘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자의 심장을 상해서 심장을 하게 되면 이 몸에는 8볼트가 흐르죠. 이 멀어진 이 방향 하나 가지고도 8볼트가 심장에 영향을 줘요. 손을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거 나중에 촬영하실 때 명상하시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심장 앞에다 손을 갖다 대면은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자, 이제 오링 테스트를 한번 실시를 해볼 건데요. 오링 테스트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또 간단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근육 검사를 하기 전에 이제 주의점 요것만 하나 잘 생각을 하는데도 굉장히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연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내 마음의 균형과 내 몸의 균형이 잘 잡힌 상태에서 하셔야 금반응 검사가 잘 돼요. 뭐 내가 막 마음이 격하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런 상태에서 금반응 테스트를 하면은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객관성이 없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잘 지키면 하면은 여러분이 혼자 하셔도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 뭐 사업에 솔직히 다단계 같은 데서 많이 쓰면서 이 오링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이 됐죠. 왜냐하면 너무 다른 결과들을 잘 배우지를 않아서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링 테스트를 배우셔도 솔직히 가족들하고 본인 외에는 잘 안 쓰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링 테스트에 쓰는 근육은 굉장히 작은 근육이에요. 큰 근육을 써야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작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정확도는 더 떨어집니다. 큰 근육에서 70%의 확률을 얻을 수 있다면 작은 근육에서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걸 잘 안 쓰죠. 다 큰 근육으로 평가를 하는데 항상 그 유념하시고 본인과 아니면 내 가족, 친구 이걸 나 고소를 안 할 친구 이런 상태에서 분한테만 상행하세요. 실질적으로 어느 약사가 뭐 그 오링 테스트로 약을 팔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배상하라고 사기행위가 사기행위라고 배상하라고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인한테 쓸 때는 좀 조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70년대 초 일본 기술사 오무라 요시키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AK가 60년대 말에 생겼고 아마 거기에서 고무된 이제 이 일본 의사가 근육을 가지고 하면 이거 갖고 하는 게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리는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응용했다. 뭐 AK 쓰는 거하고 똑같죠. 국내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윤용국 박사가 회복 박사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뭐 체질을 감별하는데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준비사항 또 한 가지 이제 염두할 때 이 AK나 오링 테스트는 항상 검사자 중심입니다.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갈해야 되고, 내가 상태가 좋아야 되고, 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정확한 결과 검사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검사자 중심 의학이다. 이렇게 한번 유념을 하시고요. 뭐 금속물들은 다 제거하셔야 되고, 편안한 자세에서 신경계 부조화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탈수 검사. 신경이 부조화가 되면 뭐 자아내가 우뇌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요. 이 근육 신호에 대해서 알았어 하고 정확하게 전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의 정보를 보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반응 검사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부조화도 먼저 맞춰야 되고, 탈수 항상 이제 몸에 체액이 부족하면 신호 전달을 잘 못한다고 그랬죠. 몸에는 에너지란 건 다 이제 전기작용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르케스트를 하기 전에 항상 예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계가 쭉쭉쭉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넘어가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제 실습을 하셔도 됩니다. 오링 테스트 하면 사진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보단 다른 근육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는 모지 내전근, 모지라는 거는 무지 또는 모지라고 하는 거는 이 엄지를 말하는 겁니다. 발가락도 모지, 손가락도 모지라고 쓰는데 여기 보면 모지 대립근이라고 있죠. 여기 옆에 붙은 근육이 있어요. 나는 초보라서 모르겠는데 하시면은 제가 이제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촉진해 보세요. 만져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을 옮겨보세요. 만져보세요. 자, 세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근육의 단단함이, 변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잡아도 기능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충분한 힘이 나옵니다. 충분한 힘이 나오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지 대립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끝에 손가락을 쓰시길 원해요. 그러면 이 근육이 가장 힘을 발휘하고 최대한 단축된 상태가 되거든요. 이럴 때 테스트를 해야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 힘 약하신 분이 이것만 갖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버렸다 붙었다 뭐 춤을 춰요. 춤을 춰.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죠.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해봤던 일이라서 항상 자신감 가지시려면 남자분들은 이렇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하셔도 되고, 여자분들은 제일 끝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뭐 여기를 벌리는 게 아니라요. 항상 그 손끝을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뭐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이 방법도. 근데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벌리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내가 이렇게 딱 끝이 물려 있고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S 룰이라고 있죠. 2파운드 힘으로, 약 1kg 힘으로 2초간 5cm 이상 벌어지면 약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손가락을 쭉 이렇게 일정하게 한번 밀어보세요. 여기 다. 자, 다 4개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분은 괜찮은 문제가 없는 거고, 떨어지는 손가락이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손가락은 사용하지 마시고 강한 손가락을 사용하세요. 근데 요 마지막 이 근육은 이 소지 대립근하고 이 모지 대립근이 같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AK에서는 비장의 기능을 판단할 때 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췌장, 비장의 기능이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걸 하면 100%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이거 약하다 그러면 그 다음 걸로, 그러니까 최고 강한 근육을 쓰시는 게
판단에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이제 일정한 힘을 알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힘과 안 떨어지는 힘. 자,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자,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모지 대립근이 여기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이제 피지컬 챌린지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육은 힘을 모아주면요, 근육이 파열이 되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이제 방추세포가 이렇게 모으는 자극을 줬을 때는 근육이 파열될 것 같은데 하면서 힘을 빼버려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자, 정상적으로 했는데 여기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자극을 주고 테스트를 하면 싹 벌어져요. 이게 정상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골격이 안정되지 않는데라고 또 힘을 모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벌려주면은 근육 힘이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다시 이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근육이 적절한 근육인지 먼저 테스트하시고 근육을 여기를 모아보세요. 뭐 여기를 모아도 상관없어요. 내전근하고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모아보시고 딱 하면은 이상하게 벌어져요. 내 마음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힘을 주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너 분산시켜 볼게. 그러면 힘을 모은다 그랬죠? 그러면 또 강해져요. 실습이 되셨으면 누구 대표적으로 답 한 2분 정도만 달아주세요. 제가 이게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잘 하시고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되세요? 이게? 화면 공유를 잠깐 풀고 한번 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그럴까요? 아, 제가 지금 화면을 안 본 상태에서 지금 계속 한 건가요? 예. 제가 지금 화면 안 본 상태에서 계속 한 거예요? 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손가락 5개 중에서 이 오링으로 쓰는 거는 이 모지 대립근이라는 걸 써요. 아까도 그 그림에서 나왔지만은 모지 대립근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 비스듬하게 옆으로 붙어 있어요. 네. 여기를 먼저 이제 촉진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2번째 손가락 옮겨보세요. 좀 딱딱해졌나요? 네. 네. 자, 3번째 손가락 옮겨보세요. 좀 더 딱딱해지죠? 자, 4번째 손가락 옮겨보세요. 완전하게 단단해지죠? 네. 이 손가락 하나로 긁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4번째 손가락이 닿았을 때, 이 모지 대립근이 가장 수축을 한 상태예요. 힘을 많이 발휘한 상태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해도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4개를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이 3손가락 중에서 이거랑 짝이 될 4손가락 중에서 어느 거나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4개가 다 강하다 그러면 아무 손가락, 편한 손가락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꾀끼하고 연결된 이 손가락은 이 AK에서 비장의 기능을 평가할 때 했어요. 비장의 기능은 AK에서 비장은 췌장과 우리가 이제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비장을 다 함께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이게 안 붙어요. 계속 떨어져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손을 바꿔서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움직였을 때 안 움직이는 근육 찾으셨어요? 네, 뭐 하나 괜찮으면 아무거나 써주셔도 되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유발 검사라고 제가 설명을 이제 구두로만 드렸었는데 아까 이 모지 대립근 여기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육은 이렇게 힘을 모아주면은 이렇게 손으로 모아주면은요 이 근육이 파열된다고 이 세포가 판단하기 때문에 힘을 확 분산시켜요.
이렇게 모아주고 5번 정도 모아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를 5번 정도 가볍게 모아주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은 힘이 뚝 떨어질 거예요. 뭐 해보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판단을 정확히 하실 수만 있으면. 박사님 한 가지 모르겠어요?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네네. 네, 이 오를 만든 이 손가락은 어느 정도로 힘을 줘야 되는 건지 제가 이렇게 이 벌리는 끝이 이렇게 딱 아물면은 이게 한번 네. 붙고 수축이 되면은요, 웬만한 힘으로는 잘 안 벌어지는데, 내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근육의 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육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문제가 있는데, 손가락을 벌릴 때는 이 가운데를 벌리는 게 아니라 이 끝을 벌리는 거예요. 이 끝을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한 2초 정도 이렇게 벌려보고 안 떨어지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걸 판단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근데 항상 힘은 같은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근육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2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챌린지라는 이 모지 대립근에다가 자극을, 모으는 자극을 5번 주고 다시 벌려보면 아까는 붙었는데 확 떨어져요. 이제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근육은 힘을 모아주면은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있고, 힘을 벌려주면 모으려는 성격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거를 5번을 이렇게 벌려줘요. 분산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강해져요.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이게 온라인에 참 어떻게 보면 맹점이죠. 그래도 요 내용은 아마 어떻게 모딩 테스트 가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셔도 이런 내용까지는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AK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링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벌리려는 손가락이 더 힘이 네. 안 가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벌리는 손가락에 힘이 안 가요? 그럴 네.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껴서 네. 테스트 해보세요. 일정한 힘을 줘야 돼요. 일정한 힘. 이렇게 말씀하신 김호정님,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걸려요? 음, 툭툭 쳐서 걸려요? 이렇게 5번 모아주고 다시 한번 네. 안 벌어지잖아요. 잘못된 거죠. 조금은 더 벌어져요. 조금은. 벌어져요? 그럼 네, 다시 이제 조금은 벌어지는 거 벌려보세요. 확 떨어지진 않아. 다시 벌려보세요. 이제. 그러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 강아지죠? 네, 요 떨어지지 차이만, 않아. 요 차이만 구분하시면 네네네. 돼요. 그러니까 뭐 네네네. 굳이 손이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약해졌네, 강해졌네. 요것만 구분하실 줄 알면 되면은 그 근육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은 있어요. 네, 그 예. 그 느낌은. 예, 느낌만 예. 찾으시고 네네네.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오링 같은 경우는 금방 달인돼요. 한 3일만 연습하시면은 웬만한 근육 테스트 하시는 분보다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잘못 쓰면은 이 약한 근육을 막 혼자 힘으로 벌렸다가 냈다 그러면 정말 그 말 그대로 쇼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유발 검사가 방금 하셨던 게 구조적 유발 검사예요. 그것까지 지나고 나면 탈수 검사를 해야 됩니다. 탈수 검사, 몸의 체액이 70%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검사해 보는데, 앞머리카락을 당겨 보세요. 당겨 보시고 다시 테스트 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한번 이렇게 당겨보고 다시 했는데 강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내 몸의 체액은 70%가 차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우리가 몸에 있는 체액을 가장 감각적으로 수용기가 가장 이게 감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당겨보는 거예요.
그 체액 같은 경우는 신장하고 연관이 돼 있다. 우리 신장이 또 머리하고 연관돼 있다잖아요. 다 뭐 경락이론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당겼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탈수 증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맥은 어디서 흐르죠? 인맥. 폐음에서 심장까지 흐르죠. 이렇게 가운데를 타고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인맥이 어떻게 흐르죠?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요? 인맥 모르세요? 네, 몰라요. 인맥은 이제 지경팔경 중에 이제 한 맥인데 여자분들은 특히 중요한 맥이에요. 음을 다스리는 큰 맥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음이라고 해서 성기하고 항문하고 사이에 있는 그 혈점에서 여기 입술 아래까지 흐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흘러요. 그래서 선풍기 하다가 뭐 이렇게 밀폐된 데서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선풍기를 위에서 틀어놓고 하시면은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대사가 완전히 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데 선풍기 바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쐬잖아요. 그럼 인맥이 모르게 계속 깎아버려요. 그래서 선풍기는 반드시 발 아래에다 두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셔야 주무실 때 주무실 때 갑자기 급사하시는 그런 거를 좀 예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가지고 자, 인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턱 밑에서 이 치골 쪽, 그러니까 성기 쪽으로 이렇게 훅 하고 내리시고 평가를 해보세요. 평가를 해보세요. 약해지나요? 강해지나요? 다시 턱 밑에서 성기 쪽으로 휙,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한 5cm 떨어진 높이에서 휙 내리시고 다시 평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그러면 것 같아요. 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약해져야 똑같이 정상입니다. 비슷해요. 약해져야 약해지는 것 정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데 내가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싹 인맥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근육이 바로 약해져요. 안 반대로 약해지면. 예? 안 약해지면 근육 평가가 잘못됐든지 인맥 흐름이 없든지 두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비정상인 분들은 안 계세요. 반대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싹 올려주면 밀어주면 이게 강해져요. 미묘한 차이만 느끼시면 돼요. 오늘은 뭐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너무 짧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하긴 좀 뭐하고 강해집니다. 예 강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시고 이것도 연습하시고 자꾸 연습해 보시면 이 감각이 생기면은 이제 모든 걸 다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맥을 해보는 게 이제 집업 검사입니다. 집업 검사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학적 스위칭, 신경학적 부조화 테스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뇌가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는 이걸로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를 균형을 일시적으로 그냥 뭐 영원히 잡아주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잡아주는데 이렇게 이제 혈자리를 제가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냥 첫 실습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손바닥으로 한 손바닥으로 배꼽을 딱 가리세요. 배꼽을 딱 가리고 손가락 두 개로 인중하고 밑에 수고열을 잡고 한 15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위아래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위아래. 왜냐하면 그 회음에서 시작해서 다 입으로 끝나죠. 동맥은 또 뒤로 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오죠. 그러니까 요 자극을 배꼽을 막으시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한 15번, 20번 정도 흐르시면은 금방 균형이 맞춰요. 이렇게 세워서 하세요. 이렇게 세워서. 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돌리세요. 배꼽을 막으시고 그러면은 위아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쇄골 옆에 보면 쇄골 이렇게 보이시죠? 쇄골에서 이렇게 어깨 쪽으로 가다 보면 똑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장의 마지막 혈자리 유부 혈자리인데 이렇게 양손으로 거기를 잡으시고 또 배꼽을 막으시고 또 좀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좌우 균형이 맞춰집니다. 좌우 균형. 그 다음에 앞 뒤의 균형은 자기 성기 위에 치골이라고 아시죠? 뼈 하나. 치골 아시죠? 거기 위에다가 손날로 대고 거기를 좌우로 문지르세요. 한 15번, 20번만 딱 문지르시면은 일시적으로 균형이 맞춰져요. 그러면은 이제 뇌가 좌우가 일시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브레인짐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몸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이 잘 안 들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좀 갑자기 뭐 좀 기분이 묘할 때도 요걸 해주시면은 금방 또 일시적으로 맞춰져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모든 올인을 테스트를 할 준비가 끝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올인 테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근육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을 찾거나 어떤 뭐 장기 이상을 찾는데 적합한 치료 도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약이라든가 이 음식이라든가 이 물질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할 때는 아주 좀 간단하게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면세점 같은 데 가시면 상수 코너 가시면은 올인 테스트를 해주는 거 한번 보셨나요? 예,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다단계 뭐 건강기능식품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는데 아까 이 작업을 안 마치시고 그 테스트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50%밖에 안 되는 정확도에서 더 확률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누가 오린 테스트 해준다면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 하시고 머리카락도 한번 당겨보시고 인맥도 한번 꺾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위칭도 잠깐만 기다려요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해보세요. 그분이 했을 때 그래야 이제 오린 테스트가 그나마 큰 근육보다는 좀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드시는 음식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쥐고 하느냐 먹고 하느냐 덩어리도 된 건 그냥 쥐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물질은 파동과 그 특유의 파동이 있잖아요. 그 파동이 몸에 접촉하는 순간 다 영향을 줘요. 그리고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손이 지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입에다가 혀 밑에다가 혀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으세요. 그 조그만 덩어리만. 그리고 생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하시고 테스트가 끝나면은 뱉어내세요. 드시면은 이제 화학적으로 벌써 들어가자마자 이 몸은 딱 혀에 뭔가 닿는 순간 이 모든 감각 시스템들은 뇌에다 정보를 줍니다. 야, 뭐 들어간다. 위는 위산 분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췌장 너는 체액 어느 정도만 준비해. 이거는 지방이니까 다음은 이만큼 다음 주 준비해놔. 곧 위로 들어갈 거야. 바로 입에 닿는 순간 모든 그 평가나 그 준비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삼키지 마시고 딱 혀에다 넣으시고 물 한 번 헹구시고 다음 거 준비 테스트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드시는 음식 중에서 근데 내가 한 번 떨어졌다고 이게 나한테 알러지야 뭐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내가 김치도 먹고 오이소박이도 먹고 뭐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당근 뭐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평가를 해보시는데
한 3일 정도 평가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 바이오리듬이라도 그런 게 3, 4일마다 한 번씩 주기가 바뀌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은 음식을 했는데 3일 동안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그 음식은 확실히 나한테 알러지일 확률이 높아요. 아까쯤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반응형 알러지가 있고 축적성 알러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축적성 알러지가 더 안 좋아요. 몸에. 왜냐? 내 뇌를 속이고 독소를 계속 쌓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런 거 구분하실 때는 이 테스트도 상당히 초식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너무 한 번에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한 3, 4, 네, 서너 번 정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분들이 그 약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입에다 물고 손에다 쥐고 한번 테스트 강하잖아요. 했을 때 그 다음날 왔는데도 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은 나한테 이 하는 목적이 구별을 하는 목적이 나한테 주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알러지들을 물건이나 음식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피해서 드셔도 상당한 변화를 많이 보셔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오프라인이었으면 좀 더 재밌게 막 실습도 해보고 상대도 바꿔가면서 재밌거든요. 이 오브 테스트 하나가. 근데 너무 온라인이라서 본인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고 비교를 하면 좋은데. 이것을 이제 유용하게 연습을 좀 며칠 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한테 꼴 보기 싫은 인간, 나한테 안 좋은 파장을 주는 인간도 사람이라든가, 왜냐하면 대인관계도 알러지가 있거든요. 왠지 그 앞만 서면은 내가 힘이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파동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수님은 그런 건 없으세요.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랑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에서는 거의 남편이겠죠. 거의 남편들은 아마 나한테 악영향을 줄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치료법은 뭐 간단할 수도 있고 안 간단할 수도 있고 뭐 명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 마음 그분을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세요. 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가 차단합니다. 내가 차단합니다. 내가 차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10번, 20번만 해줘도 그 막이 차단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죠. 내가 인지를 하는 순간 그거는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몰라서 항상 이유 없이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죠. 또 이거 뭐 오링 테스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이제 기묘하고 신비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강의 시간도 한개 있고 5분이 넘었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오프라인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다 대면 될 때 제가 꼭 대면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한번 강의를 잡아서 그때는 좀 더 재밌게 실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김동건 박사님, 지금 채팅방에 2탄을 바라는 스님도 계시고요. 아니, 이 연- 자료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지금 50명 가량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네. 좀 너무 뜨거운 반응에 전 정말 감동이거든요. 아유, 그래서 이런 연수가 이제 계속 우리 어쩌다 특강교실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했으면 하는데 예. 김동규 교수님도 어쩌다 특강교실에 지금 일원이 되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까 저도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5일에 2회 네. 특강이 열리는데 그때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아직 2회 특강은 주제가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특강 추천해 주시면은 또 2회 특강도 진행할
하겠습니다. 저 안 되면 이제 뭐 김동균 교수님이 한번더 박사님 하시죠. 2탄 해주시면은 그것도 뭐 아이고, 격하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네, 김동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제가 대표로 하트로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저는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